지금 이란에선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히잡을 벗어던진 Z세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인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2배로 뛰는 환율,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인 이 젊은 나라에서 1930년대생 지도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5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동결된 외환 보유고, 그리고 밖에서 노리는 이스라엘의 미사일까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1939년생입니다. 올해로 85이 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란의 핵심 권력층,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손잡벌대는 지세대가 뭘 원하는지, 왜 히잡을 벗으려 하는지 이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테헤란 대학가에서 만난 23살 대학생 파르자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괴리가 확 와닿거든요. 파르자드는 매일 인스타그램으로 세계 뉴스를 보고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를 봅니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고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지켜라입니다. 40년도 더 된 혁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대는 과거의 이념을 붙잡고 있고 청년들은 당장 내 삶의 질과 자유를 원하는데 대화가 될 리 없잖아요. 이런 세대 간 단절이 왜 치명적이냐면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대야 조금만 참으면 나아진다는 말에 버텼을 수 있어요. 하지만 Z세대는 다릅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된 호황을 본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이들에게 정부는 그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도 망친 무능한 집단일 뿐입니다. 이란 경제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환율입니다. 보통 환율이 급등하면 중앙은행이 달러를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고요? 달러가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란이 보유한 외환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200억 달러입니다. 꽤 많아 보이죠?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이 돈 대부분이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가 손댈 수 있는 돈은 전체의 25% 정도밖에 안 돼요. 3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거죠. 8천만 인구의 나라가 쓸 수 있는 외환이 고작 이 정도라니 환율 방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타이밍이에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핵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란 경제에 숨통이 트이나 싶었죠. 그때 환율이 달러당 32,000 리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2018년에 협정을 깨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달러당 100만 리알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30배 넘게 뛴 거예요. 이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실책도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이란은 손발이 묶인 채로 린 위에 올라간 복서 신세가 된 거죠. 달러가 부족하니까 이란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다중환율 정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환율을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들어보시면 왜 이게 기형적인 시스템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필수 생필품용 환율이에요. 달걀이나 밀가루 같은 걸 수입하는 업자한테는 1달러에 42,500 리알이라는 아주 싼 값으로 달러를 바꿔주는 거죠. 서민들 밥상 물가라도 잡아보겠다는 의도였어요. 두 번째는 니마 환율이라고 불리는 건데 당장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물건들을 위한 환율입니다. 첫 번째보다 2배 정도 비싸요. 세 번째는 자유시장 환율이에요. 정부가 손 안 대는 진짜 시장 가격이죠. 여행 가려고 달러 바꾸는 일반인들은 이 환율을 적용받는데 당연히 제일 비쌉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없는 달러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물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허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환율과 세 번째 환율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 배입니다. 42,500비짜리 달러를 받아서 자유시장에 내다 팔면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수십 배 차이 나는 환율, 이걸 누가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이 허점을 파고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수입업자들이랑 권력층이 손을 잡은 겁니다. 작동 방식은 이래요. 수입업자가 정부한테 가서 달걀 수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1달드에 42,500미알이라는 헐값의 달러를 내주죠. 근데 이 업자가 실제로 달걀을 얼마나 들여왔을까요? 받은 달러의 일부만 수입에 쓰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 되팔아버린 겁니다. 수십 배 차익을 챙기면서요. 테헤란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상인 하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건이 안 들어와요? 수입업자들이 물건 대신 달러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필수품 수입은 줄어드는데 자유시장의 달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가 그렇게 지키려던 서민 밥상 물가는 결국 무너져 버렸죠. 더 심각한 건 이 환차익 장사에 누가 끼어들었냐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한테 싼 달러를 받으려면 연줄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권력과 가까운 기득권층이 막대한 부를 쌓는 동안 일반 국민들은 텅 빈 진열대와 치솟는 물가를 마주해야 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패와 환율 폭등이 만들어낸 결과 바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이란의 월간 인플레이션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월간이에요. 연간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물건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점심 먹고 나오면 가격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1달러가 60만 리 정도였어요. 그때 테헤란의 고급 호텔에서 차 마시고 디저트 먹어도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이면 됐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은요? 같은 2만 원어치 리알을 들고 가면 차 한 잔 마시기도 빠듯해요. 화폐 가치가 반토막도 아니고 몇 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테헤란 남부의 한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마흐디 씨의 하루를 보면 이 상황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킬로당 50만 알에 떼왔어요. 근데 저녁에 도매상 가격표를 보니까 60만 리알로 올라 있는 겁니다. 오늘 판 사과 값으로는 내일 같은 양을 떼올 수가 없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죠. 마흐디 씨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를 안 하는 게 덜 손해니까요. 이런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장사를 하면 손해라면 상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테헤란의 유명한 바자르 상인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휴업이 아니었어요. 셔터를 내린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의 시작이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요? 그동안 시위 주체가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이었어요. 히잡 안 쓴다고 거리로 나온 젊은 여성들,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었거든요. 젊은이들의 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상인들은 달라요. 1979년 이란 혁명 기억하시나요? 그때 혁명을 성공시킨 핵심 세력이 바로 바자르 상인들이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뿌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인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신호였죠. 게다가 상인들은 대학생들과 달리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지도부도 있고 협상할 창구도 있어요. 정부가 무작정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기존의 다중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환율로 단일화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상인들을 달래려고 정책 기조 자체를 뒤집은 거예요. 환율 정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금 살포예요. 전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달 1,000만 리알을 주겠다고 발표한 거죠. 1,000만 알이면 얼마일까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7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예요. 솔직히 적은 돈이죠. 근데 이게 이란 국민들한테는 꽤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왜냐면 당장 내일 먹을 빵을 살 없는 사람들한테는 8,000원도 큰 돈이거든요. 문제는 이 정책의 부작용이 입니다. 정부가 다중환율을 없애고 시장환율로 통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싼 환율로 버텨왔던 생필품 가격이 공식적으로 폭등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아주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현금을 나눠주겠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뭐가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집니다. 50%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60%, 7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진통제 놓는 거예요. 약효 떨어지면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도 없고 제재 해제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현금만 뿌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이에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란은 석유가 폭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많던 오일머니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들 삶이 나아지는데 쓰였어야 했죠. 공장 짓고 도로 깔고 기술 개발하고. 근데 현실은요? 정부는 그 돈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군대를 보냈고요. 전국에 종교학교를 세우는데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산업 기반 다지기는 뒷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요. 여전히 해외 무장단체 지원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인플레이션 50%인데 임금 인상은 20%로 막아놓고 세금은 더 걷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위대 사이에서 이런 구호가 터져 나온 거예요.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내 목숨은 이란을 위해. 팔레스타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부터 챙기라는 절규입니다. 남 도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호가 왜 무서우냐면 이슬람 혁명의 핵심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안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밖에서는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탄도미사일까지 갖추면 이스라엘로서는 악몽이죠. 근데 지금 이란 내부가 시위로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란 정부가 이 혼란을 틈타 오히려 핵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관심을 돌리려고 외부에 강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핵 시설 타격, 미사일지 폭격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언급했고 미군략 자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지 않냐고요? 두 나라 다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면 직접 참전해서 이란을 도울까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 이해관계가 우선이지. 이란 하나 지키려고 미국이랑 정면 충돌할 나라는 없어요. 결국 이란은 안에서는 시위, 밖에서는 미사일을 맞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요. 그러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까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정권 교체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란 내부의 보안 조직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아야 해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호위하는 치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들 목숨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혁명 수비대하고 불리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경제 이권까지 쥐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정권 붕괴는 곧 자신들의 몰락이니까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제재 해제의 길은요? 더 요원합니다.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이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핵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석유 수출도 제재 때문에 중국한테 헐값에 넘기는 게 전부예요.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어요. 안에서는 50% 인플레이션과 성난 국민들, 밖에서는 군사적 위협, 동맹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도 없고요. 이 고립된 싸움이 얼마나 갈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79년 혁명에 참여했던 아버지 세대는 요즘 자식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혁명을 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혁명이 45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 빈곤과 자유의 억압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망명은 없어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의 위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혁명의 이념이 퇴색하고 그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비극입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비극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